그날 아침, 저는 불을 끌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엔 불이 없었습니다. 대신 총성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마크 콜린스입니다. 저는 미국 시카고 교회에서 15년 넘게 소방관으로 일해왔습니다. 이 사연을 쓰는 이유는 제가 경험한 그날을 아직도 제 머릿속에서 지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2026년 3월 어느 화창한 봄날이었어요. 저는 동료들과 함께 지역 교회에 화재가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늘 그랬듯 헬멧을 쓰고 무거운 방화복을 입고 호스를 준비했죠. 그런데 현장에 도착한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불길이 안 보였어요. 대신 누군가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총성. 총을 든 남성이 교회 입구에서 사람들에게 고함치고 있었어요. 내 딸이 다니는 학교에 폭탄이 있다. 그의 눈빛은 제정신이 아니었고 그 순간 스스로 총을 겨누며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그 남성의 말에 저의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그가 말한 학교, 바로 저의 딸 엠마가 다니는 중학교였습니다. 저는 팀장에게 무전을 남기고 바로 그 학교로 달려갔습니다. 경찰은 이미 학교를 봉쇄하고 있었고 교실마다 아이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엘리트 경찰 특수부대가 내부 수색을 마친 후 학교는 다행히 폭탄이 없는 허위 신고로 밝혀졌지만 그 와중에 총소리와 사이렌 소리를 들으며 공포에 떨었을 제 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엠마는 살아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친구를 잃었습니다. 친했던 친구 사라가 다른 사건에서 총격을 당해 숨졌다는 소식을 그날 오후에 들었죠. 그날 밤 저는 소파에 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손에 든 위스키 잔은 텅 비었고 머릿속은 불길이 아니라 끝없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는 대체 무엇을 지키고 있는가?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꺼왔는가? 화재는 매일 끄지만 이 나라는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분노, 절망, 공포가 타오르고 있었고 저는 그것을 멀리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자문했습니다.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건 불타는 집이 아니라 불타는 나라가 아닐까? 다음 파트에서 저는 제 인생을 바꾼 결정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딸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모든 걸 내려놓고 낯선 나라로 떠났습니다. 그곳의 이름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안의 모든 소리가 멈췄습니다. 소방차의 사이렌도, 이웃의 웃음소리도, 심지어 제 아이의 웃음소리도요. 안녕하세요. 저는 시카고 교회에서 15년간 소방관으로 일해온 마크 콜린스입니다. 이 이야기를 이렇게 써 내려가며 떠올리는 게 아직도 쉽지 않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 가족은 한 발짝도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1. 불길보다 무서운 건 사람의 분노였습니다. 엠마는 사건 이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밝았던 아이였어요. 피아노 치는 걸 좋아하고 친구들과 수다 떠는 걸 좋아하던 평범한 14살 소녀. 하지만 총성이 울린 그날 이후 그녀의 눈빛은 얼어붙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어요. 아빠, 문이 잠겼는지 다시 확인해줘. 창문도 잠가야 해. 누가 들어올지도 몰라.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현관문을 확인했고 침실 문 앞에 의자를 세워두었습니다. 집이 요새처럼 변해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해도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총소리가 아니라 불신이 우리 가족의 일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학교는 더 이상 배움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엠마는 교실 문이 닫히면 숨이 막힌다고 했어요. 사람이 많은 복도를 지나면 총소리 환청이 들린다고 했습니다. 결국 엠마는 학교를 그만두었습니다. 저와 아내는 교대로 직장을 빠지며 아이를 돌봤지만 우리 둘 다 점점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레이첼의 눈물, 그리고 병원의 비명. 아내 레이첼은 간호사입니다. 그녀는 늘 강했습니다. 제가 위험한 화재 현장에 나갈 때마다 그녀는 살아서 돌아오기만 해라며 웃어줬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녀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날은 중학생 남자아이가 응급실에 실려온 날이었어요. 가슴에 총상을 입은 채 피를 흘리며 들어왔죠. 레이첼은 손을 떨면서도 압박 붕대를 감고 가슴을 두드리고 심폐소생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습니다. 이게 자유야. 이게 미국이야. 레이첼은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샤워기 물을 틀어놓고 한참 동안 욕실에 서 있었습니다. 물소리에 묻혀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거울 앞에 서서 저를 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우린 사람을 치료하는 게 아니야, 마크. 그냥 상처를 꿰매고 다시 보낼 뿐이야. 그녀의 말은 제게 전기처럼 꽂혔습니다. 소방관으로서 수많은 화재를 봐왔지만 그날 이후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건 불길이 아니라 이 사회에 무너진 감각이었다는 걸요. 3. 무너지는 집, 그리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밤. 엠마는 더 이상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가 되면 거실로 나와 불을 켜두고 무릎을 안고 앉았습니다. 저는 소파에서 잠든 척하면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 아이의 어깨는 너무나 작았고 손은 늘 떨리고 있었습니다. 학교 가기 싫어요. 다시 친구를 잃고 싶지 않아. 그 한마디에 저는 심장이 부서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무너져 내린 건 집이 아니라 아버지로서의 저 자신이었습니다. 소방서에 복귀하라는 연락이 왔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불을 끄는 일이 더 이상 의미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스스로를 태우고 있는 세상에서 제가 들고 있는 호스는 너무 무력해 보였거든요. 레이첼과 저는 서로를 마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너무 무거워서 결국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진짜 이 나라를 떠나볼까? 레이첼은 잠시 제 얼굴을 보더니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를 지킬 수 있다면 어디든. 그 말이 우리 가족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인터넷을 켜고 총기 없는 나라,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안전한 나라를 검색했습니다. 수십 개의 나라 이름이 화면에 떴지만 유독 제 눈에 들어온 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KUREA. 대한민국. 4. 총 없는 나라로 간다 우리의 결심. 처음엔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한국이라니. 우리 말도 모르잖아.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이름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 나라엔 총기 난사 뉴스가 없었어요. 밤늦게 아이들이 혼자 돌아다니는 영상, 지하철 안에서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보며 웃고 있는 평범한 일상. 그 평범함이 우리에겐 기적처럼 보였습니다. 엠마에게 물었어요. 한국 가면 다시 학교 갈 수 있을까? 아이는 잠시 침묵하다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 나라엔 총이 없다고 했지? 그럼 괜찮을지도 몰라. 그날 밤 우리는 떠나기로 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이 나라 미국을 등지고 딸의 두려움 없는 웃음을 되찾기 위해 총 없는 나라로의 이주를 결심한 밤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쓰는 지금도 그날 밤의 공기가 생생합니다. 창밖에는 눈이 내렸고 엠마는 제 품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번엔 진짜 불을 끄자. 내 아이의 마음속에서 타오르는 공포의 불을. 그 나라의 첫인상은 너무 조용하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조용함이 저희 가족을 살렸습니다. 김해 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한글로 가득한 간판, 익숙지 않은 냄새,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는 풍경.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복잡함 속에선 소란이 없었습니다. 미국의 공항에선 익숙한 긴장감 군인, 경찰, 무장 요원이 눈에 띄곤 했죠. 하지만 여긴 달랐어요. 공항에 총을 든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 사실이 가장 먼저 저를 울컥하게 만들었습니다. 총이 없다는 것,
그게 이렇게 체감될 줄은 몰랐습니다. 첫날 밤, 잊지 못할 고요함. 공항에서 숙소로 가는 길, 우리는 대구 시내 외곽의 한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외국인 이주자 지원 프로그램 덕분에 단기 체류용 주거지 제공을 받았고, 그곳은 생각보다 깨끗하고 조용했습니다. 밤 11시. 시차 때문에 잠이 오지 않아 발코니에 나가 담배 한 개비를 입에 물었습니다. 그때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아이들이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었습니다. 중학생 또래의 아이들 몇 명이 웃으며 뛰어다녔고, 부모는 벤치에 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지금이 밤 11시인데 저는 얼어붙은 채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총소리는커녕 차 경적 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제 안에 어떤 감정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레이첼도 뒤따라 나왔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을 보며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한마디 했습니다. 저 아이들 지금 아무 두려움도 없겠죠? 그리고 저희는 동시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의료 시스템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 며칠 후 레이첼은 한국국립의료원에서 인턴십 인터뷰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간호사 경력으로 인정받아 대구의 한 공공병원에서 단기 근무를 시작할 수 있었죠. 첫 출근 날 그녀가 돌아와 말했습니다. 마크, 믿기지 않아. 환자들이 병원비 걱정을 안 해. 진짜 치료가 먼저래. 그녀는 환자를 숫자가 아닌 사람으로 대하는 문화를 처음 경험하고 감탄했습니다. 서류보다 먼저 손을 잡고 인사하는 문화. 처방보다 먼저 환자의 불안을 듣는 문화. 레이첼은 울먹이며 말했어요. 내가 간호사가 된 이유를 여기서 다시 찾은 것 같아. 엠마의 작은 기적. 엠마는 한국의 국제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처음엔 불안해하며 학교 문 앞에서 멈칫했어요. 하지만 한국인 담임 선생님은 영어가 능숙했고 다른 학생들도 엠마에게 따뜻하게 다가와 주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엠마가 집에 와서 말했습니다. 아빠, 여기 학교에선 록다운 훈련 안 해. 전 순간 멍해졌습니다. 미국에서는 정기적으로 총기 난사 대비 훈련을 했었죠. 책상 아래 숨고 불 끄고 교실 문에 바리케이드를 설치하는 매뉴얼이 당연했던 아이가 그 당연함이 존재하지 않는 세상을 처음 경험한 것입니다. 엠마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친구 할인이 웃으면서 말했어. 여긴 그런 거 안 해. 총이 없잖아. 그 말 듣고 나 그냥 울어버렸어. 그날 밤 엠마는 처음으로 숙제를 하다 말고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몇 년 만에 아이가 건반을 눌렀고 조용한 멜로디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그 멜로디를 들으며 확신했습니다. 이 나라가 우리를 살리고 있다. 새로운 직장, 새로운 동료, 그리고 안전이라는 개념. 저는 부산해양안전본부에서 일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직접 현장에 나가는 구조대원이 아니라 외국인 소방 경력자를 위한 교관직이었습니다. 낯설고 서툴렀지만 동료들은 친절했고 존중이 있었습니다. 특히 한서진이라는 동료가 있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전은 제복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만드는 겁니다.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미국에서의 안전은 무장이었고 한국에서의 안전은 신뢰였습니다. 총 없는 나라의 고요함. 어느 날 밤 엠마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나 이제 문 잠궈야 한다는 생각 안 들어. 그 말은 제게 어떤 시상의 선언 같았습니다. 이 아이가 다시 살기 시작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찾던 것은 단지 평화로운 나라가 아니라 총이 필요 없는 나라에서만 가능한 일상의 회복이었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안전은 벽이나 총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아이가 웃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거라는 걸요. 한국에 온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봄에 왔던 우리가 어느새 여름을 지나 가을을 맞이했습니다. 길거리에 단풍이 붉게 물들고 사람들의 옷차림이 조금씩 두꺼워지는 걸 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이 나라에서 시간의 흐름을 느꼈습니다. 그 말인즉슨 우리가 이제야 안정을 되찾았다는 뜻이었습니다. 부산해양안전본부의 교관이 된 날, 저는 이제 부산해양안전본부의 교관으로 정식 채용되어 현장 소방대원들을 대상으로 구조기술과 안전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언어가 장벽이었지만 시청에서 통역과 교육자료 지원을 해줬고 무엇보다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늘 저를 마크 선생님이라 부르며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감동시킨 건 아이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소방안전체험관에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체험 수업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환하게 웃으며 저에게 질문을 쏟아냈고, 소방관 아저씨, 미국에서는 진짜 불 끌 때 호랑이도 와요? 라는 귀여운 질문에 배꼽을 잡고 웃은 기억이 납니다. 그 아이들을 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내가 지금 지키고 있는 건 생명이 아니라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권리구나. 그 순간 제가 미국에서 그토록 끄고 싶었던 불이 바로 이런 권리의 상실이었음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레이첼, 다시 간호사로 웃다. 레이첼은 지금 대구의 한 공공병원에서 정규직 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언어가 어려워 고생도 많았지만 그녀는 특유의 온기로 사람을 대했습니다. 언어는 달라도 마음은 통하더라고 웃으며 말하곤 해요. 가장 인상 깊었던 날이 있었어요. 신생아실 근무 중 한국에서 태어난 첫 아기를 품에 안은 레이첼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마크, 이 아이는 총소리를 모르고 자랄 수 있겠지?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다만 그녀의 손을 꼭 잡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한마디가 그 어떤 선언보다 더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엠마의 무대, 치유의 순간. 그리고 엠마. 우리의 딸 엠마는 지금 한국국제학교에서 매일 아침 평범하게 등교하고 친구들과 점심을 나누고 학교 축제 준비로 분주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축제날 아침, 엠마는 떨리는 손으로 저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나 오늘 무대에서 노래할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와 레이첼은 동시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무대, 마이크,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 선다는 것. 과거의 엠마에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조명이 켜지고 음악이 시작되었습니다. 엠마는 기타를 든 친구들과 함께 무대에 올랐고 그녀의 목소리가 처음 마이크를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이곳의 밤은 고요하고 그 고요가 나를 감싸줘요. 누군가의 울음 대신 여긴 내 숨소리가 울려요. 그 가사 한 줄 한 줄이 저희 가족이 겪었던 시간의 기록이었고 이제야 시작된 새로운 삶의 선언이었습니다. 무대가 끝나고 엠마는 무대 아래에서 저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나 이제 괜찮아. 다시 노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녹아내렸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완벽하지 않지만 적어도 제 딸이 다시 노래를 시작할 수 있는 세상은 조금은 괜찮은 세상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곳의 고요가 우리를 살린다. 가끔은 여전히 미국 친구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그 먼 나라까지 가서 얻은 게 뭐야? 그럴 때 저는 웃으며 말합니다. 우린 그곳에서 총 없는 밤을 샀어. 그리고 그 고요 속에서 다시 살아가는 법을 배웠어. 저희는 이 나라가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곳엔 총성이 없고 그 고요 속에서 아이가 꿈꾸고 웃고 노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도 타오르는 무언가에 잠식되어 있다면 잠시 멈춰서 진짜 안전이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강한 나라란 총으로 자신을 지키는 나라가 아니라 총이 필요 없는 사회를 만드는 나라다. 저는 그 나라에서 고요한 밤을 품은 안전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가 저희 가족을 살렸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사연도 보내주세요. 우리는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